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부와 경찰의 대립 양상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국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참 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점점 갈수록 갈등 양상이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한 배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들었었던 게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갖고 있었던 많은 수사 권한을 경찰한테 넘겼고요. 그 이후에 결국은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모든 거를 완전히 박탈해서 결국은 경찰한테 넘어간 거죠. 또 하나 이 정부 들어와서는 과거에 청와대가 경찰에 관련된 걸 조정했다고 한다면 그 민정수석실을 폐지시켜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무소부위의 힘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뭐 공안통치다는 걸 떠나서서 그렇다고 한다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경찰을 어떻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 그런 과정 속에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이라는 거 이것이 무슨 뭐 정부 조직법상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일부 분들은 이거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잠시만 속보 내용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전국 경찰서장급인 총경들이 회의를 열었고 오늘 이와 관련해서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집단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서장인 총경급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언론에 나선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윤 후보자는 서면 간담회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모임 자제를 사전 요청했고 회의 중에도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며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를 복무규정 위반 행위로 판단한 만큼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이 배경을 설명했고요. 경찰청은 나머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해서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일단 이번 앞서서 지난주에 진행된 총경들의 회의를 두고 집단 행동으로 판단을 했고 또 류사명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또 대기 발령 조치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참 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둘러싸고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입장을 내놨고 지금 오늘 윤익은 경찰서장 입장도 보면 첨예하게 지금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배경에는 일단 검수완박 등으로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됐고 이 부정적인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경찰국 신설로까지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졌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통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민주적 통제는 이제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은 선출 권력에 의한 통제를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행안부는 선출 권력은 아니죠. 그러나 선출 권력이 임명한 권력이라는 면에서 볼 때 선출 권력에 이제 가름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지나치게 파열음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선 경찰의 집단 행동도 저는 썩 그렇게 동의하기 어렵고. 네. 이제 그건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행안부 장관도 입장은 그렇게 밝혔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민정수석이 이제 이 사법기구들을 이제 통제하고 관할해 왔는데 그게 이제 사라진 마당이니까 어떻게든 필요하긴 한데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정부 부처 내에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행안부 안의 업무에 치안이나 어떤 그 경찰 업무는 명시돼 있지 않아요. 네. 단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러나
행안부의 외청으로서 경찰청 둔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을 법무부 외청으로 두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것과 딱 이렇게 등치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쨌든 과연 이런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말이죠. 총경이라는 직책이 일선서의 그 서장들이고 그리고 본청과 이 지방청들의 과장급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의 이 반발이 이렇게 심한데 어떤 직권 남용이라든지 어떤 뭐 위수적 이탈이라는 말도 나오고 지금 이제 장관 얘기는 행안부 장관 얘기는 뭐 하나의 쿠데타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경찰 조직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한 현실적인 그 고려가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집단행동은 안 된다. 이거는 뭐 초유의 일이다라고 하는데 검수완박과 어쨌든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제가 필요한데 꼭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조금 더 경찰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국민 여론도 좀 청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조건 이제 신설하자고 얘기해놓고 특히 야당은 지금 이거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하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게 이런 일들이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될지 모르겠는데 경찰의 집단 행동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지금 정부 행안부 장관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듯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모르죠. 이게 국민 여론이 이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안부가 너무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호흡을 좀 조절하면서 민주적 통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이 민주 통제를 반드시 경찰국을 신설해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경찰국을 행안부 안에 신설해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그 숙고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그 정부의 지금 이 정부 부처가 너무 밀어붙이는 거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참 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그 이전에 지난주 청경회의를 개최한 유삼영 경찰서장에 대한 징계를 두고도 또 계속 논란입니다. 일단 유삼영 경찰서장은 경찰서장 모임 해산 명령은 직권남용이라고 반발을 했지만 앞서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입장을 보면 지속적으로 모임 자제를 요청을 해왔고 이를 어겨서 복무규정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뭐 절차의 문제예요. 그 행안부 장관의 입장과 지금 경찰의 일선의 입장이 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그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일단 뭐 경찰이라는 조직이 또 다른 조직과 좀 다른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합법적인 물리적 폭력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조직이 군대와 경찰이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이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건데, 글쎄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지금 이제 경위와 경감급까지도 이제 뭐 그런 회의를 한다고 아까 잠깐 보도를 지금 방금 봤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식으로 경찰이 계속 과도하게 나오면 그것도 국민 여론에 좀 반한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경찰도 그렇고 지금 행안부도 그렇고 너무 거의 지금 마주 달리는 열차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권한을 서로 동원해가지고 이제 위수적 이탈한 거나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대기발령 내고 또 계속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게 결국 권한과 권력 앞에서는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경찰 전체가 저는 뭐 계속 집단 행동하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억지로 힘으로 누른다고 되는 거냐 이 문제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든 그건 뭐 행안부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제 제어해 나갈 겁니다 아마. 그렇다 해도 과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정치적 독립이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이 했던 행동 잘했다고 볼 수 없죠. 그건 그것도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지만 그것과 빗대어서 얘기할 수는 좀 없다고 보는 거고 앞으로 향후 경찰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한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통제할 것이냐 문제거든요. 그럼 국회가 통제하는 게 맞는 건데 국회 통제 이전에 행정부가 통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국세청은 기재부가 어쨌든 간에 통제가 가능한 것이고 검찰청은 법무부가 나름 지휘권 행사하는 건데 경찰의 구조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1991년도에 경찰청을 만들고 또 1987년도에 그 내무부의 치안본부가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이후에 이게 바뀌어 나갔던 거예요. 물론 91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시간차가 꽤 있으니까 그때와 대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도 경찰에 대한 시민적 통제, 민주적 통제를 꼭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어떤 형태를 통해 저는 경찰에 대한 통제 필요하다고 봐요. 워낙 조직이 비대해지니까 권력이라는 게 비대해지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적절치 않은 권한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거기서 통제가 가능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 절차와 과정의 문제가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면을 같이 고려해서 이 사안을 대처하지 않고 무조건 뭐 이제 대기 발령시키고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간다면 과연 이들에 대한 이 경찰에 대한 그야말로 일선에 대한 지휘권을 과연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지휘권 행사하겠다고 이제 행안부에 경찰국 두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과연 그럼 진정한 지휘권 행사가 되겠어요? 좀 그런 식의 방법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고차원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정부가 끌고 가는 게 너무 좀 강경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양쪽이 다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경찰의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을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런 거를 경찰의 독립성 얘기하기 전에 그동안 경찰이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통제하는 거는 괜찮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그 민정수석실이 인사를 포함해서 경찰의 모든 것을 지휘했을 때는 침묵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여러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뭐 수사 같은 경우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라든지 또 울산 그 선거 개입과 관련된 민정수석실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이 아주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었던 부분들 이러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앞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반성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찾아야 되는데 항상 본인들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했을 때 이런 거죠. 만약에 정말 경찰국이 만들어져서 경찰총장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한다는 것이 확인화되면 그런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검찰총장에 압박을 하니까 경찰총장이 이의를 제기했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경찰총장이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거 전혀 없이 무조건 다 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행안부 장관이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그걸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거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제 의견 수렴도 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경찰이 거듭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같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변화를 얘기한다면 좋을 텐데 그런 거는 다 생략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명분만 가지고 지금 충돌하는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냥 서로가 집단 행동을 통해서 집단 이기주의를 관철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발짝 좀 물러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 언론의 거센 발언들이 계속 비춰지고 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서장 회의는 하나회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식의 경고다, 강한 분노를 표명을 했습니다. 발언들이 계속 거세지다 보니까 언론들 입장에서, 여론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이상민 장관의 발언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고 어떻게 하나의 쿠데타입니까? 집단 행동이 과할 수 있지만 하나의 쿠데타라는 거는 국가 권력을 찬탈했던 정치인들의 그 어떤 반란이었어요. 그걸 여기다 비유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사태를 행안부 장관의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용어의 문제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되는 거고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전두환 정권의 뭐 방식이다. 가장 지금 국민들이 경기를 일으킨 게 전두환 하나회 이런 거예요. 왜 그걸 소원합니까 지금? 가뜩이나 사태가 지금 제가 아까 마주 달리는 열차가 왔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더라도 여든 야든 장관이든 충분히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설득과 또 논법을 동원해가지고 설득해 나가야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권한 동원하고 권력 동원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완전히 전두환으로 밀어붙이고 하나의 구태타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사태 해결이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야당의 책임 있는 비대위원장도 이걸 전두환으로 몰아붙이고 정부의 행동을 그렇다고 행안부 장관, 당사자인 장관이 갈등 해결 못한 논란의 핵심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 경찰의 행동을 집단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이제 대기 발령 내고 유사명인가요? 뭐 경찰서장 그렇게 하는 건 하는 거라 치더라도
그 행동을 하나의 쿠데타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더 반발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퇴 결에 도움이 되나요? 전 두 사람 다 말 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사태에 접근하는 방법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참 이 경찰과 정부 그리고 이 권력 간의 치킨 게임이 계속되는 모습인데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청이 나머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 절차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경찰 쪽에서는 이제 총경에 이어서 아랫 간부들 경감, 경위 회기 역시 우리가 앞으로 개최를 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강경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일파만파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그 어느 한쪽이 무릎을 꿇어야지 해결되는 방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든 아니면 경찰 둘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어야지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치킨 게임의 핵심인데요. 이거를 치킨 게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사슴잡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스태거 헌트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정치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설정해 놓고 그 게임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게임의 구조를 그냥 치킨 게임의 구조 형태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한쪽. 그 비슷하게 1962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소련하고 미국하고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그 유명한 큐바 미사일 크라이시스 한쪽이 무릎을 꿇어야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할 수 없이 소련이 결국은 미국을 받아들여서 배를 이렇게 싹 순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치킨 게임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게 되고 그 밑에서 경감, 경위들이 또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피해는 누가 보느냐? 국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2달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까지 온다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부담이 있는 거는 실은 정부예요. 지금 얼마나 큰 위기가 있습니까? 복합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리더십이 발휘돼서 이 치킨 게임을 나름대로 잘 끌고 갈 수 있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지 무조건 힘으로 해가지고 그걸 제압하겠다? 그거는 양쪽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지극히 그 사태를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잘못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사안을 대하는 정부나 경찰 권력계의 태도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한 게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관여하는 검찰국이 있고 또 국세청은 기재부에 세제실이 있어서 관장을 하는데 경찰국, 그러니까 행안부 내 경찰국은 없다. 경찰 권력에 대한 또 보완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예를 들어 경찰국이 만들어졌는데 일선 경찰들이 봤을 때 또는 정치자 간부들을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행안부 장관이 경찰총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례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통해 가지고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이 앞으로 어떤 일이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경찰은 뭐라 그러죠? 아, 굉장히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한 템포 조금 서로가 호흡을 길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그러고 간다면 그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그래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총장을 통제했을 때 그 경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처럼 무슨 소리입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항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경찰들이 아 맞다. 우리 경찰총장이 일이 말이 맞다. 그렇게 되는 게 수순이지 지금 전혀 민주적 통제에 대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통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대안은 뭐냐는 거죠. 저는 그 경찰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대안이 뭐냐? 민주 통제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거를 가지고 서로 누가 옳다 그름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민주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경찰도 수긍할 수 있고 그리고 정부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보여주는데 너무 첨예하게만 충돌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리더십이 지금 굉장히 한계에 부닥쳤구나라는 거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총경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통제를 받는 건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장관의 통제를 받는 거는 과거로 회귀하는 거다라는 반발의 입장을 냈습니다. 과거라는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91년도 경찰법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이제 내무부의 치안본부가 굉장히 센 조직이었잖아요. 87년도에 그 박종철 열사 사건 때
앞장서서 했던 게 치안본부장이었어요. 강치안본부장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경찰을 어떻게든 독립시켜야 된다. 이른바 자치경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그때 이제 이른바 여소야대 정부 때였어요. 13대 국회 때 이제 이 경찰청이 탄생됐던 거였어요. 91년도에. 나름의 역사가 있는 거죠. 또 대한민국 경찰이 뭐 대한민국 경찰만 그랬던 건 아니겠습니다만 군사정권 시절에 말이죠. 권위주의 정권 때 경찰이 권력의 주구였던 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물론 검찰도 권력의 신여라고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그 역사의 맥락 속에서 경찰청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 이후에도 경찰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받았죠. 지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한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총경회의에서는 그렇다면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성이라든지 참여 인원이라든지 그야말로 민주적 통제 또는 시민적 통제에 걸맞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겠죠. 정부 부처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말이죠. 유관기관들도 그렇고 경찰에 관련된 유관기관도 많아요. 학회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뭔가 협의를 해 나간다면 저는 이 지금 경찰의 집단 행동도 국민들이 곱게 보지 않을 것이고 더구나 경이나 경감까지 확대된다. 그러면 저는 경찰에게 명분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는 행동이에요. 분명히. 군대나 경찰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 공복이 집단 행동을 하는 건 최대한 자제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총경회까지는 모르겠어요. 자신들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것이 만약에 경이나 경감까지 확대된다? 그거는 아무리 주장하는 게 옳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저는 지지받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나름 뭐 그래서 총경회의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거 하나는 나름 대안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도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경찰국도 또 올려놓고 그리고 많은 유관기관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쪽이 같이 얘기를 한다면 뭔가 접점을 찾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찰청이 만들어지고 자치경찰 얘기가 나오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맥락에서 얘기가 돼 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우리가 100% 확실하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다시 정부 부처가 견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검찰 내에 법무부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이제 세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가 좀 다른 맥락이에요.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이 달라요, 약간.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등치시켜서 비교하는 건 저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이 이것도 약간 어폐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다 자신의 주장을 지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거를 되는 건데 지금 저도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방식을 정부 부처가 계속 해 나간다는 거는 같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도 안 좋은데 과연 이게 정무적으로 좋은 방법이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거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 물론 민정수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만 너무 단순하고 너무 거칠다 접근 방법이 그 말씀 제가 또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경찰의 이 집단행동 자체를 옹호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방법도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경찰은 뭔가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잠깐 언급해주신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어찌됐든 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윤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부도 보면 이제 행안부하고 이제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고선에서만 이제 끝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뭐 비서실장이라는 거는 윤심이 반영되지 않는 항상 윤심이 반영될 수밖에 없죠. 비서실장은.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당연히 경찰이 이런 집단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건데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되고 검경수사권 조였을 때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누가 통제를 하죠? 아니 검찰에 대해서 미저 통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 훨씬 강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통제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경찰이 예를 들어서 엄청난 지금 이제 그 권한을 갖게 됐을 때 그 미저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는 전혀 전 정권에서 얘기하지 않고 그저 검찰을 통제하는 것만 가지고 검찰을 장악하는 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경찰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과거로 싹 지워버리고 현재 일어나는 걸 가지고서만 충돌을 하게 되면은 그럼 뭐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서
경찰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를 많이 갖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갔었으면은 그리고 이제 통제를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이 있었으면은 저렇게 집단 반발이 안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워낙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조직을 어떻게든 간에 절차상이라든 법적으로 뭘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또 만약 문제가 터졌을 때는 책임은 누가 갖게 되는 거죠? 결국 또 정부가 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도의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 중요한 거는 힘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게 잠복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부분 속에서 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합법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비대해짐 권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시사해 주셨고, 앞서 교수님께서 경찰이 뭐 총경 이후에 또 아래 간부 회의까지 개최하는 건 너무 강경할 수 있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중용을 찾아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뭐 경이나 경관급까지 확산을 해가지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건 반드시 아마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거라고 저는 보고 정부 부처가 뭔가 해결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직위 해제하고 감찰하고 대기발령 내고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같은 말씀 계속 반복드립니다만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 볼 때 또 관점에 따라서는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 밥그릇 싸움 아니냐라고 비칠 수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밥그릇 싸움이라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동안 경찰의 조직의 변천, 경찰법 제정 과정, 또 30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맥락상. 그리고 나서 또 그리고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또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게 생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얼마나 많은 또 홍역을 치렀어요. 지난 정권 때. 그 과정 속에서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통제나 견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대두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바뀌면서 행안부에 이거 좀 통제기구 필요하다라고 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정말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문제가 되어 왔는데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자신들의 조직 이기주의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경회의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일단 국민 여론 좀 봐야죠. 국민들이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여론조사 할 거고 좀 지켜보면서 호흡을 좀 양쪽이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지적하고 네. 싶은 거는요. 일반 유권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경찰국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양측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야지 판단하잖아요. 지금처럼 싸우는 과정 속에서 양비론 쪽으로 가기가 쉬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하고 그러면 행정부 장관하고 같이 한번 대담 한번 해보자. 네. 예? 격이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때에 일선 경찰, 보스턴 경찰, 일개 경찰이 흑인을 체포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오바마 대통령이 그 백인 경찰을 부르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흑인 교수를 불러가지고 3명이서 백악관에서 맥주 파티 했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때 많은 부분을 경찰은 나는 명확하게 임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인종차별을 몰고 가냐 그래서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담할 필요가 있다. 오늘이라도 연합뉴스 나와가지고 만나서 이게 왜 경찰국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신랄하게 한번 좀 토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판단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토론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부분 중에서 부족한 거는 서로 채워나가고 그래야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민주주의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결과만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걸 꼭 좀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네, 양측 모두 명분이 있겠지만 참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 보는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란 말씀과 함께 또 여러 조언들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곧 있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두고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이제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네. 거예요. 정치 또 문제에서 그리고 외교 문제도 뭐 대일 요새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상당히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안보 문제, 통일 문제는 뭐 최근에 대북, 탈북 어민, 북송 문제 이런 부분들 다뤄질 것이고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 야당은 저 상당히 때이른 바로 해놓고 보는데 뭐 현 정권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왔어요. 이제 정부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야당의 공세수가 굉장히 거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말이죠. 여당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혀 반대 입장일 것이고 대정부 질문은 뭐 특별히 기대할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양쪽의 입장이 워낙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 문제도 여야의 입장이 워낙 극명히 갈리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정치의 행태가 항상 그래 왔습니다만 지금 정부 들어와가지고 더욱더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뭔가 통합이나 협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지금 적어도 현재까지는 협치커녕 이런 협치란 말도 잘 안 나와요. 그때 그래도 협치란 말은 좀 했어요, 정치인들이. 아예 말도 안 한다고요, 요즘. 아예 뭐 여야의 갈등이 점점 극한 대결로 가는 그런 양상에서 이제 정치 외교 안보 통일 질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첫 대정부 질문이기 때문에 또 온 국민이 바라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처음으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맞습니다. 꼭 좀 지적을 해주고 싶은 거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정부 질문 제도는 없어요. 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대정부 상임위에서 하면 되지 왜 꼭 대정부 질문을 할 이유가 뭐가 있죠?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내각제적인 요소를 이제 가지고 온 건데 문제는 이제 언로가 막혔었던 과거 독재 정부 시절에는 대정부 질문이 중요한 기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당 내에서 하는 거니까 면책 특권도 있기 때문에 막 그 독재에 대한 부분들을 막 얘기해서 국민들이 시원해하고 그랬었어요.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장소가 바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건데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이제는 언로가 막혀 있지는 않잖아요. 이 대정부 질문 제도가 왜곡이 돼 버렸어요. 지금 대정부 질문 제도는 향후에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고 생산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화의 장소로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뻔합니다. 어떤 일이 내일 아침에 아마 어떤 뉴스가 나올지 저는 다 알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임시 국회마다 왜 대정부 질문을 하죠?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53일 만에 개헌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대정부 질문 하루 이틀 3일 하고 또 각 원내 교섭단체 할 때는 또 나눠서 해요. 당일날 하면 안 되나? 같이 꼭 나눠서 하고.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 일변도의 대정부 질문 제도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식상해 있다. 그럼 무엇을 위한 대정부 질문 제도냐라는 거죠. 뭔가 정말 위기라고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총리도 장관도 진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100% 쟁점화돼 있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의 대정부 질문은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짜증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야가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대정부 질문에서도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 새로운 모습이요. 저는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인기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기 얻는 방법은 간단해요. 의외로 자신이 속한 정당을 일단 비판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당이건 다 옳은 게 있고 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상대방 정당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색다르 보이지 않겠어요? 100% 자기네 정당은 다 잘했고 상대방 정당은 다 악이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은 세상 이치가. 우리나라 대정부 질문 하면 저도 대정부 질문 같은 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질 겁니다 아마. 뭐 나름 또 수민들이 있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할 때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도 좀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당신들 이런 건 잘못됐다. 좀 잘해라라고 왜 얘기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항상 대정부 질문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 비판하기 바쁘고 야당 의원들은 또 정부를 완전히 악의 화신인 양 몰아붙이고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진짜. 오늘부터는 좀 그런 모습 좀 바꾸고 왜냐하면 탈북어민 문제 같은 경우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살해한 것 같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이 주목하는 거거든요. 왜 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한 건데. 그저 정판에서 존재감 보이기 위해서 공천받으려고 좀 얘기가 딴 데로 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는 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더 공천도 쉽게 받지 않을까. 공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좀 그 모습을 좀 바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정부 질문 과정 속에서 총리든 장관들이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의 위기가 무조건 전 정권 때문에 됐다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된 거니까. 그러면 그 분명하게 전 정권이 잘못한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제가 미래지향적인 대정부 질문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때리고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때리고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놈의 생산적인 의학적인 이룰 수 있나요? 좀 깨우쳤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그래서 좀 뭔가 좀 멋있는 발언도 나오고 멋있는 대안도 나오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대정부 질문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네. 또 오늘 오후에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니까요. 우리가 싸움판이 아니라 또 앞으로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